그러면 이제 오실 분들은 대개 다 오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발표하고요. 발표하기 전에 저 해운산업 깊이 읽기라고 아마 우리 최정수 변호사가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거 쓴 거라고 해서 다 아마 사갖고 아마 변호사님들한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최 변호사한테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아마 안식학기 하기 전 8월인가 9월 달에 2019년 그 판례 중에서 참 한 3개, 4개는 이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판례 중에서 남은 판례만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변호사님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석 판례 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년에 나온 저 판례 우리 한국해법학회지에 제가 이제 이상엽 변호사 공저로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9개인데 첫 번째는 해상 운송 주선 1호로서 책임이 인정된 판결. 요거 이제 지난번에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기 용선된 선박에도 선박 운송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판결인데 이건 이제 이미 유명한 판결이 됐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거 1999년이 아니고 2009년인데 2019년 제가 좀 잘못 찍었네요. 그 다음에 스랜더 선화증권은 상한성이 없다는 판결. 이것도 유명한 판결인데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절차에서 화재 면책이 인정된 판결. 이건 막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814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것들이 이제 816조가 적용된 종합물류계약.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종합물류계약인데 우리 상법제 816조 그 복합운송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한 첫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송인인데 이게 불법 행위 청구를 했을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중국법에 대한 그런 판결이 있고요. 오늘 평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관의 화물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상법 항공운송편을 적용한다. 이건 뭐 좀 항공편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것은 김현장에서 우리 이철원 변호사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체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주체 및 국적취득 조건부 선체용선의 성격. 이 BBC HP 선박인데 그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보험금 받을 수 없다 하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 아마 박준환 변호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하신다 봅니다. 예, 첫 번째 판결인데요. 해상 운송 주선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사실관계인데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그 화물 운송 주선 업무를 운송 주선업자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천항까지 해상 운송 보세 창고 보관 통관 작업 국내 배송까지 일체 운송 주선을 의뢰받았는데 우리가 늘상 그 다투게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운송 주선업자의 이 상호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업무를 주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운송인으로 될 여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 주선업자란 사람이 하우스 선화증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송 중에 마지막 단계인 보세 창고에 입고가 되어 있는데 이 보세 창고업자가 잘못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 법원은 이 운송 주선업자를 계약 운송인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송 주선업자다라고 이제 본 점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업자로서 이런 그 인도 의무에 해당하는 그 창고 일까지도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계약 운송인이다 이렇게 해서 운송인이니까 운송 의무의 일부로서 인도 의무까지 있고 이제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창고업자는 그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고 이 운송 주선업자가 어떤 의무까지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운송 주선업자로서 이 그 창고에 그 보관하는 의무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식의 전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운송 주선업자가 이제 그 원고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선업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그 창고업자 B는 자신의 이행 보조자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고 또 그 이제 화물 손해배상 보험자 피고에게 화물 손해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을 보험금으로 이제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는 운송 주선인이 책임을 질 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송 주선인이 책임을 질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그 창고업자 B는 운송 주선인의 이행 보조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제 그 본인으로서 운송 주선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니까 보험금 지급 청구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각이 돼버렸는데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의 책임 규정이 있다 115조에. 근데 이행 보조자로서 충분하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 창고업자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운송 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운송 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 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통상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통관 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보통이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가 송화인으로부터 해상 운송, 보세 창고 보관, 통관 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 주선을 의뢰받았다고 원고가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도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인정을 했는데 원고가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운임 청구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해서 밝혔는데 원고 스스로 운송 주선인이라고 자처했다고 해서 이런 의뢰받은 의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운송 주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무 뭐 창고에 물건을 넣어 가지고 보관하는 이런 업무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인천항 보세창고 보관, 통관 절차 진행, 국내 배송까지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의 그러니까 창고업자의 이 화물들에 대한 보관은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원고의 채무 이행 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B는 원고의 이행 보조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인데 운송 주선이 되느냐 또 계약 운선이 되느냐 차이가 많은데 요 사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운송 주선인은 이제 포장당 책임 제한 이익을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또 적용이 되겠죠. 이제 상법에 상행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송인이 되면은 포장당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제척 기간이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운송물이 각각 한중 카페리 연태 또는 화동 카페리에서 이제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실제 운송인이고 이 원고는 계약 운송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운송 주선인으로 쭉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슈 첫 번째는 창구업자가 운송 주선인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가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창구업자는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 인도를 대행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주선인의 지시로 창구 업무를 보는 게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운송 주선인이 이런 그 창고 업무까지도 보도록 계약이 돼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슈 2가 창고에 입고된 경우에 이제 운송 주선인의 의무가 연장되는가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운송 이런 인도 의무에서 뭐 영업용 보수 장치장 또는 자가용 보수 장치장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용 보수 장치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출고 시에 운송에 대한 인도가 일어나고 자가용 보수 장치장의 경우에는 이제 입고 시에 인도가 일어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자가용 보수 장치장이 아닌 한은 이제 영업용 보수 장치장이 있다면은 이 건의 경우에는 운송 주선인이 의무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운송 주선인이 이제 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될 걸로 이제 봅니다. 뭐 불법 행위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원고는 운송 주선인과 운송에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였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안의 결론은 이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대법원의 판시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책임보험으로 이제 청구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내가 책임이 있다고 이제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승인이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심 법원에 이제 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적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실체의 문제를 본다면은 운송인 주선인 자신의 책임이 인정된 것인데 아주 드문 판결이다. 제가 뭐 연구한 바 또 제가 갖고 있는 판결 중에 우리가 이제 운송 주선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자가 실제로 운송 주선인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건 이 도도 판결이라고 이 조양상선 2003년 판결 이게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2018년 12월 판결이 이제 추가돼서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대부분 판례가 이제 2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도도 판결은 이제 뭐 그 독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독일의 박람회에 출품하는 뭐 기계류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운송 주선인이 이제 적절한 운송인을 찾아서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운송인의 그 운송 계약의 체결이 운송 주선의 의무 중에 하나로 상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독일에 들어갔는데 그 실었던 그 배가 이제 조양상선의 그 배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재무 상태가 나빠가지고 항만료를 못 냈기 때문에 이 조양상선 배가 이제 압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화물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전시회에 시간 늦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운송 주선인이 이 조향상선의 배에 이 화물이 실리도록 이렇게 하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양밍하고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양밍은 이게 그 이제 슬로트 차타가 조향상선하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런 사정까지 양밍의 사정만 알면 되지 그 양밍이 슬로트 차트되어 있는 그 조향상선의 그 상태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도도가 책임이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 운송 주선의 의무가 좀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 도도 그 판결이 2003년 도도 판결이 운송 주선인 자신의 책임이 인정된 건데 요 2018년 요 판결도 운송 주선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로 이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주선인이지만 계약 운송인으로 이제 책임을 지은 판결은 뭐 수탁에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여간 저도 운송 주선인인데 이게 그 창고 업무까지 그러니까 운송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운송 주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넓게 이제 확정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고 약간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판결 816조 이 판결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판결이고 또 이 종합물류 업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삼다수 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 물. 이 제주도에 있는 그 삼다수 물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이 물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 물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이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는 이제 그 삼다수 물을 삼다수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서울하고 뭐 강원도하고 여기에 이제 물류로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말하자면 종합물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뭐 광고를 해서 종합물류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제 A 종합물류회사 또 B 종합물류회사 이 두 종합물류회사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A는 여기 도표에 보면은 제주도에서 이 그 물을 삼다수 물을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서 강원도하고 수도권 일부로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평택항까지 가려면 하루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 좀 걸리나요? 뭐 하여간 한 10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인천항까지 가면.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강원도 수도권 가는 거는 뭐 2~3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봤을 때는 해상 운송이 훨씬 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B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이걸 완도항으로 가는 거예요. 완도항으로. 그럼 제주도에서 완도항은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도권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경우에는 이게 육상 운송이 훨씬 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 운송이죠. 그죠? 육상과 해상 운송의 복합 운송을 이행하는 건데 그런데 계약을 맡은 것 그러니까 계약을 맡은 범위를 보면은 종합물류 제1항을 보면은 계약의 내용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의 생산 공장에서 인수받는 이 공장에서 인수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고의 판매 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 관련 제반 업무. 그리고 이 항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 물품 생산 공장 또는 조달 물품 보관 장소에서 인수받아서 원고의 생산 공장 운송하는 물류 관련 제반 업무. 그리고 이 항에서 1항에서 물류 관련 제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만, 양육, 적하, 보관, 이동,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말한다. 라고 이제 정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을 보면은 이제 종합물류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상법이 그 가지고 있는 예정하고 있는 그 이제 그 운송이라는 거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장에서 공장까지가 아니고 육상에서의 운송 이런 식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공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공장까지를 본다면 이건 이제 국내 운송이라서 그렇지만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뭐 통관이 포함될 거고 그다음에 라벨 삼다수라는 이거 라벨 붙이는 뭐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창고에 들어가는 업무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업무를 다 하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계약에 의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운송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복합 운송과 관련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제 피고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이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원고는 아이고 제3자를 찾아서 이제 제품을 운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대체 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을 원고들에게 그 2016년 12월 10일 뭐 소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1심 법원에서 복합 운송이다 이런 식의 그 설치가 나와 있고 대법원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816조를 이제 적용을 이제 그 하게 되면 816조를 적용하게 되면 육상운송법은 이제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고요. 해상운송에는 제척기간 1년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종합물류계약이라고 보면은 운송계약이 아니고 종합물류계약이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뭐 라벨 하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은 마침 운송 뭐 있기 때문에 1년 그건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종합물류계약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피고들은 원고 이 청구가 상법 제 814조 1항의 단기 제척 기간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의 판시 내용은 원심은 대체 운송을 의뢰했는데 발생 비용은 근데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체 운송을 한 데 따르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상법에 나와 있는 또는 이제 육상 운송에 있는 그 손해배상의 문제는 운송물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뭐 멸시되었을 때 이건데 여기는 지금 이거 운송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운송인을 찾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제 원심이 816조 2항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816조 복합운송 쪽에 이제 가 보면은 그게 나와 있죠. 이제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데 이제 운송 구간이 그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 발생한 구간에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 소위 말하는 컨실드 데미지의 경우에는 이게 그 구간이 길이에 따라서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 구간이 기니까 814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14조 1항을 적용하니까 이제 해상법이 육상 운송이 됐지 않습니까? A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육상 운송 구간보다 길기 때문에 해상편의 규정을 적용하니까 814조 1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항의 제척기간인 게 아까 본 것처럼 한 2년 가까이 돼서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척기간 도과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B업체에 대해서는 육상운송 구간이 길다 이거죠. 육상운송이 기니까 이제 육상운송 구간 우리 114조입니까? 그걸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 그 피고는 이제 814조 1항이 적용되면 전제로 항변을 했거든요. 814조 1항이 해상 운송이 적용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 운송의 그 소멸시효 적용을 하면서 야도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해상 운송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제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고 피고 모두가 이제 상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설시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읽어보면요, 상당히 좀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복합운송 계약이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의 범위를 기존의 제하의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에 한정하였던 것을 재화의 조달, 생산, 소비 및 회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을 했다.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 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물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종합물류 계약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법을 적용할 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핵심이 복합운송이다 하고 816조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의 책임, 상법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816조 제1항.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2항의 경우에는 어느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항이거든요. 그 해상 운송인의 송화인에 대한 채무는 이제 814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는 부분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814조 1항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할랄이라는 걸 언젠가 뭐 등등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A의 경우에 상고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고의 주장이겠죠, 그죠? 원고는 A가 물류를 정상적으로 운송했더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재판장 청구를 통해서 손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4년 6월 말경에 피고 일의 운송 해태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2014년 7월부터 기산하면은 2016년 12월 12일에 이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미 1년 지났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적법하다. 그래서 원심이 맞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송인은 이제 상고에 대해서 또 이유 없다고 했는데, B에 대해서는 육상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814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제척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B가 제대로 운송하지 않은 데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814조가 아니라 그 육상 운송의 소멸시효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해상 운송의 단기 제척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B가 제대로 운송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하였을 운송비하고, 원고가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대체 운송을 했는데 지출함으로써 나간 비용이 있으니까 그 차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견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은, 이게 종합물류계약하고 이제 복합운송의 뭐랄까 2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종합물류계약은 운송뿐만 아니라 포장, 보관, 창고, 하역, 그 통관 등을 모두 포함한 서비스가 한 산업의 물류기업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운송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복합운송이 됐다가 복합운송의 범위를 그 반드시 뭐 복합운송인 것은 아닌데 그 하나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창고에서 창고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그런 물류의 그 범위까지 운송이 그 종합물류업자가 그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은 물류계약의 핵심은 야 복합운송이 있다 해서 816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16조는 우리 뭐 정병석 변호사님께서 그때 뭐 개정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해상 운송이 반드시 포함된 복합 운송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고 이 그 뒤에 이제 모든 복합 운송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 제 2편 제 10장에 이걸 이제 넣으려고 개정 작업을 재정 작업을 다 해놨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대체 운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송물에 생긴 손해가 아니라 조금 부차적으로 보이는데 대체 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도 816조에 이제 포섭을 해서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종합물류 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물류업자의 그런 주의 의무가 상법에도 없을 뿐더러 그런 손해의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상법 816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B의 경우에는 147조, 127조의 소멸시효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 판결은 816조가 어쨌든 816조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물류계약을 특수한 것 그리고 이제 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현 상태로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뭐 창고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특히 이제 시효와 관련해서는 상사시효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종합물류계약을 독립된 상행위로 포섭하는 개정 작업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816조가 이 적용 범위냐 하는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수행 전략의 의문인데 왜 B의 그 소송 대리는 육상 운송의 소멸시효 도가 항변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는지 여기 좀 의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의견으로 이제 따랐습니다. 발표 마치고 나서 변호사님들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뭐 내용일 텐데 사실은 이 사장이 제 동기생입니다. 해양대 우리 34기 동기생인데 이 친구가 이걸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 처음에 그 상사중재원부터 이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사중재원에 갈 때는 제가 좀 봐줬었는데 그때도 뭐 어렵다고 봤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금 못 받게 이제 됐습니다. 그때 상사중재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이제 상사중재원에서 다루도록 중재 약정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갔었는데 그때 아마 강종구 변호사님이 아마 담당했나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 갖고 중재원에서 다투지 않고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건도 상당히 그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BBC, HP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 케이스에서 이제 확실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그러니까 용선 계약이 끝나면서 바로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넘어가는 완전한 형태의 BBCHP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옵션이 붙어 있는 BBCHP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0%를 그러니까 전체 성과의 20%를 마지막 단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옵션이 붙은 BBCHP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옵션이 붙은 BBCHP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차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그 국채비우선체 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그런 피보험 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BBCHP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한 BBCHP인데 이 건과 같이 그 피보험자로 등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면은 파나마 법인인데 50개월 동안 이제 국치부 선체 용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뭐 용선료로 하루 일당 13만 엔을 주로 쭉 줬고, 근데 인도시에 인도금으로 3,800만 엔이니까 막 3억 8천만 원, 약 4억을 주고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박이 멸실될 경우에 선급금 중에서 미경과 금액은 용선자인 원고에게 뭐 반환하기로 뭐 약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S 회사는 원고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이 그 원고가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피고, 그러니까 피고가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돼 있는데 소유자하고 관리인하고 이 두 사람이 등재가 돼 있었고 이 원고는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에 이 보험 계약 체결을 하기 그 전에는 이게 원고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고가 이름이 없고 관리인 S 회사로 이제 기재가 됐다. 그래서 원고는 보험료를 쭉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 용선 기간 얼마 남지 않고 이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S 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했다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좀 지우려고 그랬는데 그 잘 모르 이게 보험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했으면 S의 지위에서 이 보험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원고가 그 자기 스스로가 이제 피보험자임을 그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자기 있다고 주장하는 걸 봐서는 이건 뭔가 좀 사실관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S 그 이제 원고하고 피고가 모두가 이제 H 보험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서 이제 보험금을 달라 그러니까 아유 이제 공탁을 해서 책임을 벗으려고 이제 현대해상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약 14억 원을 현재 공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면, 야 이건 이제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서 용선료 및 선박 인도금 합계 이것에 뭐 내가 이제 92%를 이미 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그 보험 정구상 S는 뭐 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피보험자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확인을 자기가 피보험 적격이 있다는 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심은 원고 주장을 이제 배척을 하면서 본 선체 용선 계약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 즉 BBCHP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은 맞다. 근데 원고가 용선료 총액 20%에 해당하는 선박 인도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적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 용선 계약, 그러니까 완전한 BBCHP에서는 용선료 외에 인도금이 없다. 인도금이 없거나 아주 형식적 금액으로 이제 책정되는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 용선 계약의 경우보다 선박 임대차에 가깝다. 그러니까 물권적 기대권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제 원고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금 누가 갖느냐 하니까 이제 소유자인 피고가 갖는다라고 이제 했죠. 일단 보험 정권에 미기재된 원고가 피보험자 이거는 이제 따라서 수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다시 이제 상고를 제기했는데 비현명 대리다 그리고 또 부당이득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원심에서 나온 이 부분이 좀 시사성이 있다고 이제 본 거고 대법원에 가서 정작 다뤄진 거는 이제 비현명 대리하고 부당이득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뭐 영국의 비현명 대리 부분은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봤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조금만 인정이 됐고 그 50개월 용선제 이거는 부당이득도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인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 정권의 피보험자란의 기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근데 보험 정권상의 피보험자는 선박 소유자와 피고의 관리자인 S로 되어 있는데 원고 자기가 피보험자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BBC HP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보험 정권상에 자신이 피보험자로 명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인도금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금액이 형식적으로만 책정돼 있었다면 물권적 기대권 주장에 관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판결인데 이 실제 그 실제 운송인 이 책임에 적용될 이제 중거법입니다. 이게 대한항공이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뭐 돼지고기를 640박스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H하고 수입한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H. 그리고 이제 H는 다시 중국의 해운회사하고 또 해상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볼 때는 H는 계약 운송인이고 선박을 가지고 있는 이 피고가 실제 운송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자가 화물을 적입하고 이제 그 피고가 운항하는 한진 센젠호에 선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해운회사인데 아마 그 얼라이언스가 돼 있었는지 하긴 한진 센젠호에 이제 선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내 보험자하고 이 아까 계약 운송이라는 H하고가 이제 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H와 보험자 사이에 책임보험 계약이 이제 체결돼 있었고 H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선화증권을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운송인은 이제 뭐 마스터 선화증권을 이제 발행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CWB를 이제 발행을 했답니다. CWB를 발행했는데 근데 이제 이 배가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이제 탈락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검역 당국이 뭐 봉인이 이거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화물을 검역 통과 불가로 하고 소각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고는 자기가 이제 그 적합보험자로서 이제 대한항공한테 이제 보험금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원고가 피고인 여기 실제 운송에 대해서 갖는 계약사항 또는 이제 불법행위 이 손해배상 청구를 대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아까 본 해운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되니까 피고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시외의 빌상에
이 중국 중급법이 들어있다. 중국 중급법이 들어있고 이거 뭐 또 상해 회사 법원이 관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안정 부적법하다 이렇게 했더니 원심에서는 맞다. 이면 약관이 있다. 그 시외 비례.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야 된댔어요. 중국 중국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척기관 경과를 근거로 그 본안전 항변을 수용해서 이제 소를 이제 각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이제 원심 판결을 이제 파기환송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그 중급법이 여기 들어있다고 한 이 이면 약관이 이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뭐 증명책임 분배에 관해서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이게 그 선언조건료 뒷면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원심이 설치하고 있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중급법 조항이 기재된 이면약관과 일치화된 이 사건 시외비율 원본이 발행되어서 그 이면약관의 내용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때 원심은 이 피고가 제출한 이면약관이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제척기관이 도과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또 그 제척기관 도과가 그렇고 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중급법이 불법 행위로 또 보게 되면은 한국법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손해 발생지가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봉인번호 탈락이 최종 확인 장소가 대한민국인데 이로 인해서 침해된 법익 소지자 대한민국이니까 그 원고가 대의하고 대한항공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중국법이 대한민국법이다. 그렇다면 814조의 제척기간 도과를 봐야 되는데 직권조사상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연장이 됐을 수도 있지 않냐.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H는 계약 운송인이고 피고는 실제 운송인인데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이제 탈락하자 전량 소각이 됐고 원고는 수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발행한 시외비를 이면 약관에 중국법이 중국법이고 관할이 중국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본안전 항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면 약관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할이 또 중국 보면 대부분은 이면 약관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파기환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의견으로는 화주의 그 실제 운송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할 중급법인데 이건 뭐 우리 이미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의 법에 의하도록 하는데 법익이 이제 침해되는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 처음에 들어온 이제 항구에 그러니까 항구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법이 중국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제척기간은 법률 사항으로서 소멸시와 달리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후에도 주장 증명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주 뭐 뭐 정리를 잘 같이 해주셔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가 예. 많이 됐습니다. 예. 우리 박준환 변호사가 뒤에 두 판결은 박준환 변호사 하신 것 아, 같은데 그렇습니까? 한 말씀 아이고. 하시죠. 그래서 보험금 관련 사건은요, 사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관한 쟁점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원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현주인 피고가 그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좀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선수가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지금 그 보험을 가입할 때 용선자의 명의로 피보험자가 용선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뭐 결론이 달라질려지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7번 제척기간 사건은 좀 아쉬운 사건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이 사건을 수행했기 때문에 조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원래 이제 중국 관할과 중국법 조항이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가 그 사본의 앞면만을 제출해가지고 사실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사본 뒤에 사실은 이게 그 인면 약관이 따라붙는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나중에 얘기가 달라졌지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이게 이제 1년 이후에 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법 조항이 편입되고 그거에 따라서 1년이 넘어가서 제기된 거가 사실 각하사유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1심부터 계속 다퉜고, 그래서 2심에서 결국은 그게 인정돼서 이제 저희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한 거죠. 피고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원고 측이 주장한 게 그러니까 제척기간 연장이 있었다는 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심 변론 종결실까지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서로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도 사실 몰랐고요. 원고 측도 사실은 그거를 왜 제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실, 그러니까 자기네 판결이 각하될 때까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상고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비로소 사실은 그러니까 제척기간 연장에 합의가 있었다. 이걸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좀 억울한 사정이 된 거죠. 그렇지만 사실심 종결된 상황이어서 이거를 사실은 파기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저희도 좀 의문이 있었고, 사실은 이건 좀 지연된 공격 방어 방법이 아니냐, 또 상고 이유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좀 이 실체 관계보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제소기간 연장 약정이 있었다는 거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원고의 유리한 판결을 하려다 보니 사실은 깨지 않아도 되는 중거법 이 약정도 사실은 달리 판단을 하고 거기에 비해 상고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론에 맞춰서 논리를 끼워 맞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향후의 선례라던가 아니면 판시사항으로 가치는 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법원이 보기에 원고의 결론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논리를 맞춘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제일 마지막 판결 저도 조금 이상했는데 그런 내막이 있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해상보험법 책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의문이 생긴 게 이 피보험 이익을 용선자가 갖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박보험에서 정기용선자가 그 선박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갖느냐, 그런 정기용선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나용선자, 선체용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BBC HP가 있고 했을 때 BBC HP는 이제 완전한 BBC HP 같으면 이제 자기가 곧 소유권을 취득하고 중간중간에 돈을 넣기 때문에 등재하면은 선박 소유자하고 두 사람 사이에 성과를 가져갈 그런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BC HP는 충분하게 피보험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BBC도 선체용선자도 일반 선체용선자도 거기 보면은
이제 선박 충돌 약관 있지 않습니까? 그 충돌 사고가 나면은 이게 얼마 뭐 4분의 3, 4분의 2 또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또 부담하고 또 수리비도 내가 부담하고 하니까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선체 용선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학상 일반 선체 용선자도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 또 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그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실무적으로 보면 뭐 현대해상 같은 데 보면 관리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인은 아무런 관리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이 선박의 배후에는 관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그런 이제 묵인하에 이 그 보험자들이 이걸 관리인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쓸 때는 관리인이 이제 일반 관리인, 지금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그게 없지만 그 피보험자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이제 편의 지적선 되는 SPC 되는 경우에 이게 실제로 소유자가 뒤에 있고 실제 소유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관리인이 놓이면은 이걸 관리인도 실무상 등재가 되고 보험금도 그 실제 소유자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실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분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피보험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예. 당사자별로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관리인으로 됐을 때 이제 우리 그 선박 그 소유자 책임 제한에도 보면은 관리인이 책임 예. 제한할 수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인 선주로서의 그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관리 회사다 그러면은 선체보험이나 뭐 책임보험이나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이 있을 텐데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인이 직접 책임져야 될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선체보험이라도 이제 뭐 RDC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책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피보험 이익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피보험 이익의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제 관리인으로서의 피보험 이익과. 그리고 아마 그 소송 과정에서 저도 지금 정확히 오래돼서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국 법상으로는 unnamed 그 assured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assured 뭐 그런 개념도 나오고 상대방에서 이제 그런 주장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박 변호사 맞나요? 제 기억이? 네, 맞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그런 주장 아까 갖고도 얘기하신 좀 적이 왔다 갔다 있습니다. 네. 했었는데, 예.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법상 피보험자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unnamed, 그러니까 undisclosed principle은 있을 수 있는데 unnamed는 조금 좀 생소한 개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지금 그 산채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뭐 되게 무난하게 판결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일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절차적으로 저는 좀 우리 법원이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됐다 그러면은 이면 약관이 있는 것은 그거는 통상적인 거고 이제 그런데 원고가 그 제출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피고가 그 뒤에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했으면은 달리 어떤 그게 아니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는 한은 그걸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이면이 없는 것처럼 된 거는 좀 법원이 좀 너무 한 눈만 갖고 본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그 판결은 그 타임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P&I 클럽이 아마 그 타임바 익스텐션을 해준 것 같아요. 나중에 밝혀진 게 이제 대법원 상고한 이후에 밝혀진 것 같고, 그러니까 원고도 그 주장을 못했었고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법원 과정에서 이제 익스텐션 한 게 나오니까 아마 그 대법원 그 주심 판사께서는 조금 그 부분을 괘씸하게 생각을 한 건지 사실은 이게 좀 사실 인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사실심의 그런 어떤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법원이 손을 안 대는 게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좀 확립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을 해서 하여튼 뭐 타임바 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처리가 됐으면은 원래 이대로 돼야 됐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지금 하나 나온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제소기관과 관련해서 이제 계약 운송인이 있고 실제 운송인이 예.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화주가 계약 운송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제 1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 운송인이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일종의 좀 구상 같은 형태로 해서 청구했을 때 그때는 이제 소장을 뭐 3개월. 받은 사람부터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으면 얼마 기간 동안에는 완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조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예. 네, 3개월이었던가.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2007년도에. 근데 그 이전에는 구상 청구로 하는 경우에는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결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5년인가 뭐 그렇게 돼. 네, 길게 그러면 이제 일반 구상 청구로 가서 뭐 10년으로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종전의 판결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 법 개정으로서 이제는 이게 우리 같은 사안에서 만약 계약 운송인이 청구한다 그럴 때는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최종현 변호사 책에 보면은 그 경우에도 별도로 그 조항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상 청구 형태로 하면은 그거는 별도로 민사 소멸시효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견해를 네. 표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법상으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법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고 그랬었는데 박 변호사 내 기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99년도에 정 변호사님이 관여하신 사건에서 우리 회사가 관여한 사건은 사실은 그 10년의 구상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 판례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814조의 1항에 들어가면서 1년 3개월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판례에 따른 10년이 유효하느냐 아니면 법이 개정됐으니까 새로 그러니까 구상권의 경우에도 1년 3개월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요거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예.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네. 저 좋은 판결이 있네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네. 예, 나중에 예, 그 이글 shipping이라고 이제 종전 법 개정되기 전에 있었고 이제 개정 이후에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물류계약 네 번째 네, 네, 종합물류계약이 좀 근데 변호사님 제가 저도 그 부분이 종합물류 계약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상법 규정 상법 제도하고 실무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지금도 포스코가 이자 물류 회사들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 물류 계약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주가 막 여러 한 10개 그 당사자하고 계약을 따로따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너들이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하라는 소위 말하는 종합 물류 그 계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해상 운송이라는 그 종합 물류 업자가 하청으로 주면은 그 일부분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이제 가기 때문에 뭔가 종합 물류란 것이 이제 상법에도 뭐가 좀 규율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이제 자꾸 듭니다. 글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타임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그 회사에 그러니까 삼다수면 삼다수 물건을 운송을 하겠다 이런 이제 종합적인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특정 물건과의 운송과 관련해서 손해가 생긴 경우 같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예 그냥 포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한두 번 이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도저히 안 돼갖고 일방이 뭐 해지를 하든지 해제를 해서 그게 손해배상 청구관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 인도 한 날 또는 한 날 또는 뭐 용지선 계약 같으면은 선박이 반선된 이런 기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CVC 계약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포괄적인 계약과 개별적인 어떤 계약이 있는데 개별적인 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포괄적인 계약의 위반이 있었을 때에도 상법의 규정을 그거를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를 지금 실제로 이제 사안이 이행된 걸 기준으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호남 지역하고 이제 뭐 평택으로 온 것이 긴 게 해상이고 하나는 육상이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운송된 거를 그러니까 우리 상법 876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운송된 구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또는 네. 될 것을. 근데 지금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어느 쪽이 네. 길기 때문에 하나는 육상이고 하나는 해상이다라는 것도 네. 조금 추상적. 너무 기교적인 것 같고 맞- 좀 설득력이 좀 적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포괄적으로 봐서 이게 상법의 일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개품 운송 계약이라든가 또는 항해용선 이런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봐서 일반 상법상의 시효로 해야 되는 것이 네. 또 상식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 비슷한 다른 말씀. 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대체 운송을 의뢰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고기의 경우에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송을 안 했으니까 딴 사람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운송하기로 한 사람을 기준으로 뭔가를 처리해서 할 게 아니고 그건 이행이 아예 안 된 거니까 맞습니다. 시도조차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예. 그 부분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 네. 생각은 드는데 대법원이 그 좀 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옹색하게 이 816조로 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좀 그때 816조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포괄적인 계약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816조라는 게 지금 사실 이게 해상이 끼어서 그렇지 그거를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와서 했다 그러면 사실은 816조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딴 분들 의견 있으시면은 교수님, 저 1번 판례에 그 대법원이 저 보험금 청구 소송권에서 운송 주성인하고 계약상 운송인을 뭐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을 그냥 운송 주성인처럼 동일시한 것 같은데요. 이게 보험 계약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이 보험자가 화물 배상 책임 보험 의무 보험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운송 주선인의 그 책임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화물 배상 책임 보험을 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게 운송 주선인하고 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을 막 이렇게 묶어서 쓴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민간 보험사 이게 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송 주선업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나는 팔았는데 그럼 주선인의 책임이 이만큼 커지면 결국 운송인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럼 보험료가 뭐 수십 배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좋은 지적이네요. 예. 그런 것도 그거는 포함돼야 강연이 되는데.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운송 주선인은 제대로 된 뭐 업자들을 선정하면 자기 책임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죠. 창고업자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애초부터 능력이 없어갖고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은 제대로 된 창고업자를 했는데 창고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운송 주선이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도 좀 글쎄 말입니다. 법리상 타당치가 않을 것 같고 지금 강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책임보험은 아마 그 뭐 터미널이나 준석인 예, 포워더에 대한 책임보험일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근데 마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운송인의 책임보험처럼 실제로 예. 책임을 뭐 말은 그렇게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법관 구성이 좀 잘 못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쓴 이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이 자체가 조금 네. 그 강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좀 포섭을 해서 좀 더 예, 예쁘게 예.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보험 달라지겠네요. 계약적 측면에서도 보험자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운송 주선이나 그죠? 운송인의 책임은 똑같지만은 그 보험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네요. 운송 주선업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예. 이 제대로 했으면 저 계약 뭡니까? 계약 운송인으로 하우스 선화증권 예, 발행했으니까 계약 운송인이다 예. 하고 갔으면 간단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원고는 되면 그렇게 아마 해버리면 보험자 책임이 보험금을- 안 될지도 모르죠. 보험금을 그렇죠. 못 보험금 받으니까 청구를 못 하니까.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운송 주선인이 창고를 어레인지는 하긴 했지만은 창고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운송 주선인이 책임을 지느냐, 그 부분이 좀 예,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간 거 아닌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운송 근데- 주선인으로서는 사실은 책임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한다면은 이제 이제 운송인이니까 이행 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져라. 그렇게 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이 예. 그런 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예. 상황이 예. 될 수는 있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송화인하고 운송주선인하고 그 주선계약 체결할 때 그런 의무까지 인수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저도 좀 의문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하는 취지가 그거는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지. 나는 뚜쟁이란 말이죠. 예. 내가 네 결혼 생활까지 결과를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걸 텐데,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별을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 운송주선인 같은 경우 면책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반대로 그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면책은 운송인에 준하는 면책을 주장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의무는 주선이니까 운송인으로서의 그 권리 의무 이쪽에까지 갈 필요가 없이 예, 내 책임은 제대로 소개만 해주면 나는 끝나는 거다.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운송인의 과실이 있든지 또는 다른 이행보조자들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운송인의 어떤 그 책임 제한이라든가 면책이 그 한도 내에서는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 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지금 면책에 관한 그 저 책임 제한이니 뭐 이런 거는 좀 일부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든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 글쎄요. 그런 규정 좀 확인해 봐야겠네 지금. 예. 운송주선인은 아직도 이제 책임 제한을 못하게 돼 있죠. 그 못하게 규정, 돼 있던가요? 예, 예. 그 그 규정이 없죠. 글로벌 리미테이션은 아까 전에 없죠. 그 패키지 리미테이션은 어떻지? 패키지 리미테이션은 그것도 이제 원형 못하고 이제 글로벌 리미테이션은 뭐 할 수 있다, 예.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미테이션은 아마 일반적인 견해는 운송 주선인은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오늘 아주 굉장히 학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요즘 저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례가 굉장히 좋은 판례가 뭐 판결이 잘 됐다 하기보다도 굉장히 그 소재는 좋은데. 예, 아주 좋은 소재들이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스위치 선화증권에 대한 게 나왔어요. 네네. 스위치 선화증권, 교환 선화증권 나왔는데 저도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제 언제 저 밥을 한번 같이 먹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이번 주 잘 살면은 뭐 2단계로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2단계로 완화가 되면은 한번. 예. 최 변호사 뭐 한 말씀, 얼굴도 잘 나왔는데 한 말씀 하시죠. 아까 예, 들리십니까? 예. 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운송주선인 책임 관련해서 저는 그 대법원이 운송주선인이 그 운송과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구별해서 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인을 제일 잘 이렇게 찾아서 주선만 하면 되지만 보관에 대해서는 직접 보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운송 주선인이 예, 제 그렇죠. 3회 견해네요. 계약 자체에 그런 의무를 부담했다. 그래서 인정한다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보면은 그 법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운송주선인은 운송에 대해서는 다른 운송인의 선택에 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않으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보관에 대해서는 그 자기나 그 사용인이 보관에 대해서는 직접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나요? 상법 규정에 예. 네, 조문만으로 봤을 때는 보관은 직접 책임이 있고 운송은 이제 운송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실무상 계약 운송인이 들어가면은 계약 운송인이 창고업자하고 창고계약 임체계약 체결해서 가는데 그걸 다시 운송 주선인이
창고와 관련해서 그 한다는 게 그거는 이제 실물적- 그 실제 그냥 운송인이 이제 창고업자를 그 섭외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운송 주선인 단계에서 이제 직접 섭외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들었다는 증명으로서. 변호사님 줌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좋은데요, 줌으로 아주? 하니까 괜찮죠? 네. 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거 우리 각자 나오더라도 각자 방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 지금 교육부에서도요. 교육부에서도 그 한 달 네. 전인가 이 대학원 수업을 전부 줌으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졸업하려면은 다 교실에 나와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가상의 공간에서 학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14주인데 14주 모두를 이 줌과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해도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거 음. 줌으로 많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부산에 근무하는 애들이 많은데 걔들이 뭐 못 올라왔거든요. 그 뭐 한 달에 네네. 한 번 오거나 해서 뭐 수업에 부실했는데 걔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줌으로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뭐 온 오프라인을 이렇게 병영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던데요. 맞습니다. 한 반반 해줘도요. 반반만 해도 그 학생들이 엄청 좋죠. 지금은 그러면 동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녹화해서 이렇게 띄우시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지금과 지난번엔 같이 그렇게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하고 또 네. 녹화해서 또 올려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럼 노트 필기를 할 필요가 없네.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강의하는 것보다도 더 힘드니까 학생들이 뭐 등록금 반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올려달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저 너무 힘들어요. 영상물까지 제공하니. 조교도 항상 대기를 해야 돼. 조교가 이것 때문에. 글쎄 옆에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네, 조교가 이거 뭐 하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 학기에는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반환 이야기를 안 하고 그 교수들도 거의 다가 이런 줌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하도록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딱딱 이제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서 하시나요? 예. 강의실에서는 아니고 연구실에서 하시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면 보니까 나는 나가서 또 재밌는 게 이게 학생들이 그 이제 화면을 거의 다 꺼버려요. 자기 얼굴이 화면을. 나타나는 걸 애들이 또 싫어하니까 목소리만 듣고 있고 이런 부르면은 나오고요. 그거는 좀 그러면 신문에도 학점에서 좀 났는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게 신문에도 좀 났는데요. 태도가 불량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가 있었어. 우리가 애들 다 얼굴 나타나도록 구원하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띄웠거든요. 네. 녹화를 해가지고 그 강의 그 우리 저 실에다가 이걸 올려가지고 저도 어제 봤는데 학생 10명이 얼굴이 계속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토론을 하는데도 학생들 제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 얼굴이 여기 10명이 나와요. 얼굴도.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도 여기 변호사님들 얼굴이 네 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녹화를 시키는데도 변호사님 얼굴이 계속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개했다 그러면 변호사 얼굴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이 교수야 있네요. 당연히 나타나지만 네네. 그런 걸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지금 웹이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발표하시는 분들만 얼굴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은 이렇게 안 뜨더라고요. 예, 발표하는 사람 얼굴을 요 화면에 올릴 수도 있고 또 발표자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을 그 초상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화면 공유 뭐 하든지 토론하지 않는 이상은 교수 얼굴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굴 나오려면은 추가 부담을 내면은 얼굴을 실어주시든가. 근데 이제 애들이 또 화면 꺼버리고는 자기가 뭐 거기서 커피 마시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또 편리한 점이 또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어디 박 변호사님 뭐 더.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발표 또 좋은 주제로 해서 감사하고 더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해설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